영모를 꾀한 밀서가 나왔다. 횃불을 든 포졸들의 외침이 혼례 첫날 밤의 고요함을 산산이 깨뜨렸습니다. 조선 개국 이래 가장 명징한 문장을 썼다. 칭송받던 16. 장원급제 선비 이겸이 하룻밤 사이에 역적으로 몰려 두 팔이 비틀린 채 끌려나갔지요. 이것은 음모입니다. 이겸의 절규는 차가운 밤바람 속으로 흩어졌고 그 자리에 있던 누구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이 기이한 첫날 밤의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안녕하세요. 풍경야담입니다. 오늘도 흥미로운 이야기 하나 들고 왔는데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오늘 이야기 시작해볼까요? 옛날 옛적 경상도 안동 땅에 이겸이라는 젊은 선비가 살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고을 안에서 모르는 이가 없었지요. 10살에 사서삼경을 통달하고 14살에 향시에서 수석을 차지했다는 소문이 안동 장터를 몇 바퀴나 돌았으니 가난한 집 자식이지만 그 이름만큼은 어느 대갓집 도령 못지않게 높이 오른 것이었습니다. 허나 이겸의 집은 기와 한 장 없는 초가였고 홀로 아들을 키워온 어머니의 손마디는 오랜 세월 물일로 닳고 닳아 쪼개진 마른 땅을 닮아 있었습니다. 드디어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떠나는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어머니는 새벽부터 일어나 아들의 보찜을 여미고 또 여몄습니다. 낡은 배 도포를 꺼내 솔질하고 떨어진 망건끈을 실로 꿰매었지요. 두 눈에는 기쁨과 슬픔이 뒤섞인 눈물이 맺혀 있었으나 어머니는 끝내 그 눈물을 흘리지 않으려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겸아, 몸 성이 다녀오너라. 어머니가 가느다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겸은 두 손을 모아 어머니께 깊이 절을 올렸고 살인문을 나서면서 단 한 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손을 흔드는 어머니의 작은 형체가 아침 안개 속으로 점점 멀어지자 이겸은 눈을 질끈 감고 다시 앞을 향해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보찜은 가벼웠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자면 너무도 가벼웠습니다. 먹을 것이라고는 어머니가 챙겨준 주먹밥 2덩이가 전부였으나 정작 그것마저 이겸은 길을 나서기 바쁘게 잊고 온 것이었습니다. 보찜 속에는 붓과 벼루 그리고 손때 묻은 책 몇 권만이 가득할 뿐이었지요. 그러나 이겸의 걸음은 가볍고 당찼습니다. 젊은 선비의 가슴 속에는 어머니를 호강시켜 드리겠다는 다짐이 봄볕처럼 따스하게 차올라 있었으니까요. 이겸이 문경세제에 이른 것은 사흘째 되던 날 오후였습니다. 세제는 조선 팔도 선비들이 한양으로 가는 길목으로 험준한 바위와 울창한 송림이 어우러진 곳이었지요. 이른 봄 산새들이 바위 틈에서 울어대고 계곡물 소리가 청량하게 귓전을 두드렸습니다. 이겸은 산길을 오르며 낮은 목소리로 글 구절을 음조렸고 그 소리가 바위에 부딪혀 은은하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런데 고개 중턱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사방에서 짙은 안개가 밀려들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환하게 내리쬐던 봄 햇살이 씻은 듯이 사라지고 눈앞이 하얗게 가려지는 것이 마치 누군가 이겸의 눈을 손바닥으로 덮어버린 것만 같았습니다. 발밑에 돌길이 보이지 않아 이겸은 걸음을 멈추고 주위를 살폈습니다. 기이한 것은 안개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토록 요란하게 울어대던 산새 소리가 일제히 뚝 끊겨버렸고 계곡물 소리마저 먼 곳으로 물러난 것처럼 희미해졌습니다. 고요함이 소름 돋을 만큼 짙게 깔렸습니다. 바로 그때 안개 속에서 장대를 짚은 형체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허옇게 센 머리카락이 어깨까지 늘어졌고 두 눈은 뿌연 흰자위만 가득한 채 빛이 없었습니다. 눈먼 노인이었지요. 그는 마치 이겸이 오기를 기다렸다는 듯 길 한복판에 서서 장대 하나에 몸을 기댄 채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누구시오? 이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노인은 대답 대신 코를 킁킁거리며 허공의 냄새를 맡는 듯한 기묘한 동작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느릿느릿 입을 열었지요. 안동이가 도령이로구나. 이겸은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처음 보는 노인이 자신의 출신을 정확히 짚어냈으니까요. 노인은 공허라고 스스로를 밝혔습니다. 소문으로만 듣던 문경 땅의 눈먼 점술가였지요. 공허는 장대로 땅을 한번 탁 치더니 이겸을 향해 탁한 두 눈을 들었습니다. 도령의 앞길에 장원급제의 명운이 보이나 그 전에 3번의 기이한 첫날 밤을 치러야 살 수 있을 것이니 그 전에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소이다. 공허는 말을 마치고 장대 끝으로 이겸의 발치 흙바닥에 천천히 글자 2개를 새겼습니다. 물쑥 꽃화. 획이 굵고 깊어 장대가 아닌 칼로 그어낸 것처럼 또렷했지요. 공허는 그것을 가리키며 낮게 말했습니다. 목숨이 경각에 달린 순간 이 2 글자를 기억하시오. 물과 꽃이 도령을 살릴 것이오. 말이 끝나기 무섭게 안개가 소용돌이치듯 흩어졌고 공허의 형체도 그 안개 속으로 녹아 들어가듯 사라졌습니다.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으나 길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지요. 다만 노인이 장대를 짚었던 자리에 작은 구멍 하나와 흙바닥에 선명하게 새겨진 수와 2 글자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이겸은 무릎을 꿇고 그 글자를 손끝으로 천천히 짚었습니다. 물과 꽃. 그 뜻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으나 이겸은 그 2 글자를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한양 도성에 닿은 것은 그로부터 이틀이 더 지난 저녁이었습니다. 이겸은 도성 안어름한 주막에 방 한 칸을 빌렸습니다. 과거 시험 날까지는 사흘의 시간이 남아 있었지요. 그는 등잔불 아래 앉아 다시 한번 글을 다듬었습니다. 창밖에서는 한양의 밤이 깊어가고 늦은 봄의 쌀쌀한 바람이 창호지를 가볍게 흔들어댔습니다. 피곤이 뼛속까지 배어 있었으나 이겸은 붓을 놓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굵고 거친 손마디가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렸으니까요. 자정이 넘어 이겸이 막 잠이 들려 할 때였습니다. 주막 바깥에서 무거운 발소리가 여럿 들려왔습니다. 이겸은 눈을 떴습니다. 발소리는 멈추지 않고 점점 가까워지더니 이겸의 방문 앞에서 뚝 그쳐버렸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지요. 그 순간 방문이 힘차게 걷어차이며 열렸고 검은 복면을 두른 건장한 장정 4-5명이 등잔불빛 속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이겸이 소리를 지르려 했으나 이미 늦었습니다. 굵고 억센 손바닥이 이겸의 입을 틀어막았고 다른 손이 이겸의 2 팔을 등 뒤로 비틀었습니다. 이겸은 버둥거렸으나 한 몸에 2-3명이 달려드니 당해낼 재간이 없었지요. 장정들은 빠르고 익숙한 손놀림으로 이겸을 낡은 거적대기에 둘둘 말아버렸습니다. 숨이 막히고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얼마나 실려갔을까요? 거적대기를 통해 스며드는 냄새가 바뀌었습니다. 흙냄새와 습기, 그리고 오래된 향 연기가 뒤섞인 기묘한 냄새였습니다. 거적대기가 풀리자 이겸의 눈앞에 나타난 것은 달빛조차 들지 않는 깊고 어두운 사당이었습니다. 촛불 몇 자루가 흔들리며 사당 안을 희미하게 밝히고 있었고 높다란 위패 앞에 한 사내가 팔짱을 낀 채 이겸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짙은 눈썹 아래 차가운 눈빛, 비단 도포에 수놓인 금실 문양이 번들거렸지요. 조정 안에서 막강한 권세를 떨친다는 좌의정이었습니다. 좌의정은 무릎 꿇린 이겸을 한참 바라보더니 이윽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 사주가 우리 가문의 애군을 씻어낼 제물로 딱 맞구나. 그 낮고 건조한 목소리가 사당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제물이라는 말이 이겸의 귀를 파고들었지요.
이겸은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식은땀을 느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때서야 사당 안쪽 구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곳에 누군가 앉아 있었습니다. 화려한 붉은 홀레복을 갖추어 입은 여인이었는데 그 차림새가 어찌나 반듯하고 고운지 처음에는 흙으로 빚어 세운 인형인 줄 알았습니다. 허나 그 여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요. 그리고 이겸과 눈이 마주친 순간 그 눈 속에 깃든 것이 보였습니다. 슬픔도 아니었고 체념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더 깊고 더 짙은 공포였습니다. 사당 안의 공기는 무겁고 낯설었습니다. 제단 위에 놓인 촛불들이 바람도 없는데 제 스스로 흔들렸고 그 불빛이 벽에 드리운 그림자들을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일렁이게 했습니다. 오래된 향 연기가 켜켜이 쌓여 천장 가까이 뿌옇게 머물러 있었고 그 냄새는 달콤하면서도 어딘지 불길한 기운을 품고 있었지요. 이겸은 무릎을 꿇린 채 사당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도망칠 틈을 찾고 싶었으나 문 앞에는 장정 둘이 팔짱을 낀 채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좌의정은 이겸의 낯빛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듯 제단 앞에 서서 나직이 말했습니다. 내 사주가 우리 가문의 애군을 씻어낼 제물로 딱 맞다 하였으니 오늘 이 의식을 치르고 나면 너는 이 사당에 묶이는 것이야. 이겸은 눈썹을 찡그렸습니다. 재물이라는 말이 귓속에서 맴돌았지요. 좌의정은 손짓 하나로 곁에 서 있던 노비를 불렀고 노비는 쟁반 위에 얹힌 작은 향로를 두 손으로 받쳐들고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좌의정은 사당 구석을 향해 말했습니다. 설아야, 이리 나오너라. 사당 안쪽 어둠 속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화려한 붉은 홀레복을 갖추어 입은 여인이 천천히 걸어 나왔지요. 고운 이목구비에 홀레 화장을 했음에도 그 얼굴에는 어떤 기쁨도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눈물을 삼켜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바싹 마른 슬픔이 서려 있었지요. 좌의정의 무남 동료 한설아였습니다. 좌의정은 딸을 이겸의 곁에 무릎 꿇려 앉히더니 제단을 향해 두 손을 모았습니다. 이 두 사람의 사주를 하나로 묶어 이겸의 명운으로 우리 가문에 들이운 3대의 애군을 거두어 가소서. 그것은 혼례였습니다. 허나 부모의 허락도 중매도 예물도 없는 혼례였지요. 두 사람의 의사는 처음부터 묻지도 않은 채 오로지 가문의 애군을 씻어내기 위해 꾸며진 기괴한 의식이었습니다. 설아는 아버지의 옆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입술을 달싹였으나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여러 번 울고 난 뒤 목소리마저 메말라버린 사람처럼요. 의식이 끝나자 좌의정은 노비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향로 안에서 가늘고 흰 연기가 실처럼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런 냄새도 느껴지지 않았지요. 허나 잠시 후 달큰하고 나른한 기운이 코끝을 간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겸은 본능적으로 숨을 참았습니다. 허나 이미 한 번 들이마신 향기가 머릿속을 서서히 감아들었습니다. 생각이 느려지고 눈꺼풀이 무거워졌지요. 무릎을 꿇은 두 다리에 힘이 빠지며 몸이 앞으로 기울었습니다. 이겸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정신을 붙잡으려 손바닥으로 자신의 허벅지를 꼬집었으나 손가락에도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잠드는 향이었습니다. 사람의 정신을 아득하게 만들어 저항할 의지조차 녹여버리는 향이었지요. 이겸의 몸이 천천히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좌의정은 그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사흘간 저자를 이곳에 묶어두어라. 의식이 완전히 마무리될 때까지 아무도 들이지 말고. 그는 노비들에게 이르고는 문 쪽으로 걸어나갔습니다. 설아를 향해서는 단 한 번 돌아보지 않았지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나자 장정들도 바깥으로 나가 문 앞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사당 안에는 쓰러진 이겸과 설아만이 남겨졌습니다. 설아는 한동안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발소리가 완전히 멀어지기를 기다렸습니다. 사당 밖 장정들이 자리를 잡고 앉는 소리, 하품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설아는 그제야 품속에서 작고 납작한 도자기 병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몰래 미리 숨겨두었던 것이었지요. 병의 마개를 살며시 열자 새콤하고 청량한 향기가 터져 나왔습니다. 청매실을 졸여 만든 초였습니다. 설아는 쓰러진 이겸의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아 그 병을 코끝에 가만히 가져다 댔습니다. 시큼하고 서늘한 향기가 잠드는 향을 단번에 밀어냈습니다. 이겸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설아는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문 쪽을 힐끗 살피며 이겸의 어깨를 가볍게 흔들었지요. 이겸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흐릿하던 눈빛이 조금씩 또렷해졌고 자신의 코앞에 낯선 여인의 얼굴이 있다는 것을 깨닫자 그는 반사적으로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설아가 손바닥을 들어 조용히 하라는 눈짓을 보냈습니다. 아버님은 당신을 이 사당에 사흘간 가두어 두려 하십니다. 의식이 끝나면 어찌 될지는 저도 알 수 없습니다. 어서 이곳을 빠져나가시오. 이겸은 설아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의 명을 어기면서까지 낯선 자신을 살리려는 이 여인의 마음이 쉽게 헤아려지지 않았지요. 낭자는 어찌 되시오? 이겸이 낮게 물었습니다. 설아는 잠깐 눈을 내리깔았다가 다시 들었습니다. 저는 괜찮으니 어서 가시오. 그 말이 괜찮지 않다는 것을 이겸도 알았습니다. 허나 설아는 더 이상의 대화를 허락하지 않았지요. 품속에서 꺼낸 것은 알록달록한 실로 정교하게 엮어 만든 매듭 놀이개였습니다. 작고 소박했으나 매듭 하나하나가 가지런하고 단단했습니다. 설아는 그것을 이겸의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지요. 설아는 제단 뒤편의 낮은 벽 쪽을 가리켰습니다. 미리 창문을 손가락 너비만큼 열어두었던 터라 차가운 밤바람이 그쪽에서 흘러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목재로 막아놓은 벽 귀퉁이를 손가락으로 밀자 비밀 통로가 열렸지요. 이겸은 몸을 낮추어 통로를 빠져나갔습니다. 담장을 넘어 땅에 내려서는 순간 발목에 통증이 왔습니다. 이겸은 이를 악물고 일어섰지요. 뒤를 돌아보니 잠시 후 사당 쪽에서 불빛이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횃불이었습니다. 여러 개의 횃불이 어지럽게 춤을 추며 이쪽 저쪽을 비추었지요. 이겸이 사라진 것을 눈치챈 것이었습니다. 좌의정의 목소리가 담장을 넘어 낮고 싸늘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도성 밖으로 한 발짝도 못 나가게 잡으라. 이겸은 어둠 속으로 몸을 던지듯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손에는 설아가 쥐어준 매듭 놀이개를 꼭 쥔 채로였지요. 달리면서 이겸은 생각했습니다. 저 사당 안에 홀로 남겨진 설아가 아버지에게 어떤 꾸짖음을 받게 될지를요. 그 생각이 발걸음보다 더 빠르게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이겸이 어둠 속을 달린 끝에 닿은 곳은 뜻밖에도 창경궁 담장 밖이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담장에 등을 기댄 이겸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먼동이 터오고 있었지요.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며 밤의 어둠을 밀어내고 있었고 창경궁 너머로 새벽 공기가 서늘하게 퍼져나왔습니다. 이겸은 그제야 자신이 어디로 발길을 옮겼는지를 깨달았습니다. 몸이 스스로 알아서 과거 시험장으로 달려온 것이었지요. 발목이 욱신거렸습니다. 도포자락은 담장을 넘을 때 찢어져 너덜거렸고 망건은 한쪽으로 삐뚤어진 채였습니다. 손등에는 긁힌 자국이 붉게 올라와 있었지요. 이겸은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찢어진 도포 자락을 안으로 접어넣고 망건을 바로잡고 흙 묻은 손을 도포 안자락에 닦았습니다.
몰골은 초라하기 짝이 없었으나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품속에 손을 넣었습니다. 설아가 쥐어준 매듭 놀이개가 그대로 있었지요. 작고 단단한 그것을 손바닥으로 한번 감싸 쥐었다가 다시 품속에 깊이 넣었습니다. 이겸은 길게 숨을 내쉬고 과거 시험장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날이 완전히 밝자 창경궁 마당에는 팔도에서 올라온 선비들이 가득 모여들었습니다. 비단 도포에 갓을 반듯하게 갖춰 쓴 선비들 사이에서 이겸의 행색은 단연 눈에 띄었습니다. 몇몇 선비들이 이겸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수군거렸지요. 허나 이겸은 그 시선들을 개의치 않았습니다. 시관이 시제를 적은 방을 내걸자 이겸은 자리에 앉아 천천히 그것을 읽었습니다. 붓에 먹을 갈았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지난밤의 일들이 눈앞을 스치고 지나갔지요. 이겸은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의 굵고 거친 손마디가 떠올랐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도포를 솔질하던 뒷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겸아, 몸 성이 다녀오너라. 그 목소리가 귓전에 울리자 이겸은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붓을 내려 찍었습니다. 글자들이 흘러나왔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난밤 차가운 사당 바닥에 무릎을 꿇었던 분함이, 어둠 속을 달리던 두려움이, 설아의 떨리는 손끝이 모두 붓끝으로 녹아들어갔습니다. 이겸은 오로지 글 속으로만 파고들었지요. 마당을 가득 채운 다른 선비들의 기침소리도 붓 가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흰 종이 위에 번지는 먹빛만이 있었습니다. 답안지를 제출하고 나서야 이겸은 자신의 손이 먹으로 새카맣게 물들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결과는 사흘 뒤에 나왔습니다. 방목에 적힌 이름맨 위에 이겸의 이름 석자가 올라 있었습니다. 장원이었지요. 시관들이 이겸의 글을 두고 조선, 개국 이래 가장 명징한 문장이라 극찬했다는 소문이 도성 안에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16살의 장원 급제자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구경꾼들이 몰려들었고 창경궁 앞 거리는 인파로 가득 찼지요. 이 소식은 좌의정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좌의정은 이겸이 사당에서 달아난 것을 알고 처음에는 이겸을 잡아들이려 했습니다. 허나 왕이 직접 이겸을 치켜 세웠다는 말이 들려오자 발을 멈추었지요. 섣불리 건드렸다가는 오히려 자신에게 불똥이 튈 것이 분명했습니다. 좌의정은 이겸에게 뻗으려던 손을 조용히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없었던 일로 덮었지요. 어사화를 머리에 꽂고 말 위에 앉아 도성거리를 행진할 때 이겸은 웃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환호하고 꽃잎을 뿌렸지만 이겸의 시선은 어딘가 먼 곳을 향해 있었습니다. 품속에 손을 넣어 매듭 놀이개를 만졌습니다. 좌의정 사당에서 자신을 살려준 설아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지가 자꾸만 마음에 걸렸지요. 아버지의 명을 어긴 죄로 어떤 꾸짖음을 받고 있을지, 아니면 더 심한 일을 당한 것은 아닌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축하 잔치가 열린 날 저녁이었습니다. 이겸이 술자리에 앉아 있는데 한 사내가 다가와 자리를 청했습니다. 박사윤이라 밝힌 그 사내는 이겸보다 10살가량 위였지요. 반듯한 이마에 눈꼬리가 살짝 올라간 눈매, 입가에는 언제나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첫눈에 보기에는 온화하고 사근사근한 사내였으나 조정 안에서 혼자 힘으로 착실하게 새를 키워온 야심가였지요. 박사윤은 이겸의 손을 두 손으로 잡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드디어 뵙는군요. 장원 답안을 읽었는데 실로 탁월하더이다. 조선이 큰 인재를 얻었습니다. 이겸은 공손히 답례했습니다. 허나 박사윤의 눈이 웃음과 달리 이겸을 차갑게 재고 있다는 것은 느끼지 못했지요. 16의 나이에 장원을 차지하고 왕의 총애까지 받게 된다면 이 젊은 선비는
앞으로 자신의 앞길을 막아설 가장 큰 장애물이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박사윤은 그것을 이미 헤아리고 있었지요. 술잔을 몇 순배 돌린 뒤 박사윤이 넌지시 말을 꺼냈습니다. 마침 우의정 대감의 따님이 혼처를 구하고 있습니다. 나으리처럼 재덕을 갖춘 분이라면 더없이 좋은 짝이 되실 것인데 어찌 생각하시오? 이겸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우의정댁 교수라면 가문도 반듯하고 혼인을 맺으면 조정에서 발을 넓히는 데도 도움이 될 터였지요. 무엇보다 홀로 안동에서 기다리고 있을 어머니를 하루빨리 모셔다 호강시켜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박사윤의 미소가 한층 깊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미소 아래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이겸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정교하게 짜인 덫의 시작임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채 이겸은 기쁜 마음으로 술잔을 받아들었지요. 혼담이 오간 것은 장원급제 이후 2달이 지난 무렵이었습니다. 박사윤은 그 사이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우의정 댁에 드나들며 이겸의 됨됨이를 치켜세우고 이겸에게는 우의정 댁 교수의 덕성을 넌지시 흘렸지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앞길을 막을 이겸을 덫에 빠뜨리려는 박사윤 스스로의 계략이었습니다. 이겸이 우의정 댁과 혼인을 맺으면 처가의 후광을 등에 업고 조정에서 빠르게 새를 불릴 것이 분명했습니다. 박사윤은 그것을 막으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부추겨서 이겸을 끌어들인 뒤 그 혼인 자체를 덫으로 삼으려 했지요. 이겸은 그 속을 알 리 없었습니다. 안동에서 올라온 어머니는 한양 생활이 낯설었으나 아들의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겸은 어머니를 번듯한 기와집에 모시고 끼니마다 따뜻한 밥상이 들어가도록 살림을 꾸렸지요. 어머니는 아들의 혼례 소식에 눈물을 글썽이며 이 애미가 살면서 이런 날을 볼 줄 몰랐구나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이 이겸의 가슴을 따뜻하게 채웠지요. 혼례 날은 늦가을이었습니다. 단풍이 절정을 이루고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때였습니다. 우의정댁 마당에는 붉고 노란 등이 줄줄이 매달렸고 하객들의 비단 옷자락이 바람에 나부꼈습니다. 음식 냄새와 풍악 소리가 뒤섞여 마당을 가득 채웠지요. 어느 모로 보아도 흐트러짐 없이 화려한 혼례였습니다. 이겸은 혼례복을 갖춰 입고 초래청 앞에 섰습니다. 맞은편에 신부가 나왔습니다. 우의정의 무남동녀 김소원이었지요. 족두리를 쓰고 원삼을 입은 신부의 자태는 단아하고 고왔습니다. 두 사람이 맞절을 올리는 동안 하객들이 흐뭇한 눈으로 바라보았고 우의정 김대감은 흡족한 표정으로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박사윤은 하객 무리 속에서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이겸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밤이 깊었습니다. 풍악이 그치고 하객들이 하나둘 돌아갔습니다. 등불이 바람에 흔들리다 꺼지기 시작했지요. 이겸은 신방으로 안내를 받았습니다. 방 안에는 촛불 2자루가 켜져 있었고 신부 김소원이 단정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이겸은 자리에 앉아 신부에게 조심스럽게 술잔을 건넸습니다. 신부는 말없이 잔을 받았지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으나 그것은 첫날 밤의 수줍음 미련이 했습니다. 이겸이 잠든 것은 한참 뒤였습니다. 피곤이 뼛속까지 쌓인 터라 눈을 감자마자 깊은 잠속으로 빠져들었지요. 꿈도 없는 잠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정이 한참 지난 시각 이겸은 무언가에 이끌리듯 눈을 떴습니다. 코끝에 낯선 냄새가 걸렸습니다. 꽃향기도 나무 냄새도 아니었지요. 차갑고 날카로운 금속성의 냄새였습니다. 이겸은 미간을 찡그리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촛불을 향해 손을 뻗으려던 순간 손가락이 무언가 차가운 것에 닿았습니다.
이겸은 멈칫했습니다. 천천히 손을 더듬었지요. 촛불에 불씨를 붙였습니다. 흔들리는 불빛이 방 안을 밝혔고 이겸은 그 빛 속에서 신부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김소원이 반듯하게 누운 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자고 있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허나 무언가 이상했지요. 숨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얼굴빛이 백옥처럼 하얗게 굳어 있었고 입술에는 혈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겸은 신부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반응이 없었지요. 다시 한번 더 세게 흔들었습니다. 신부의 몸이 힘없이 흔들릴 뿐이었습니다. 김소원은 숨을 거두어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피 한 방울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디에도 싸움의 흔적이 없었지요. 그저 잠든 듯 누운 신부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겸은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고 심장이 귀 속에서 쿵쿵 울렸습니다. 바로 그때 방문이 힘차게 열렸습니다. 횃불을 든 포졸 여럿이 쏟아져 들어왔지요. 누군가 미리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너무도 빠른 등장이었습니다. 포졸들은 이겸을 보자마자 달려들어 두 팔을 비틀었습니다. 이겸이 이게 무슨 짓이냐고 소리치는 사이 포졸 하나가 이겸의 소매 안쪽을 뒤지더니 접힌 종이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영모를 꾀한 밀서가 나왔다. 포졸의 외침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겸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 종이를 본 적도 만진 적도 없었지요. 누군가 미리 이겸의 소매 속에 밀어 넣어둔 것이었습니다. 신부의 얼굴에는 미세한 하얀 가루가 흩어져 있었습니다. 이겸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허나 포졸들이 이미 이겸의 두 팔을 단단히 붙든 터라 몸을 움직일 수 없었지요. 소란 소리를 듣고 달려온 우의정 김대감의 얼굴이 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딸의 모습을 확인한 순간 김대감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 뒤에서 박사윤이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나타났지요. 그러나 박사윤의 눈빛은 안타깝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음모입니다. 이겸이 외쳤습니다. 허나 울부짖는 김대감의 곡소리가 이겸의 목소리를 삼켜버렸습니다. 박사윤은 김대감의 곁에 서서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지요. 대감마님, 진정하시고 저자를 당장 의금부에 넘기십시오. 법도대로 처리해야 합니다. 포졸들이 이겸을 끌어냈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이 이겸의 뺨을 때렸습니다. 끌려가는 이겸의 눈에 우의정댁 마당 한켠에 서 있는 박사윤의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박사윤은 이겸과 눈이 마주치자 천천히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그 얼굴에 걸린 표정은 연민도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지극히 평온한 얼굴이었지요. 이겸은 차가운 쇠사슬에 묶인 채 의금부로 끌려가며 생각했습니다. 좌의정 사당에서의 그 밤이 떠올랐고 공허 노인의 목소리가 귓속을 맴돌았습니다. 죽을 고비가 발목을 잡을 것이라 했지요. 첫 번째 고비는 사당에서 넘겼습니다. 지금 이것이 두 번째 고비인 것이었습니다. 의금부 지하 감옥으로 내려가는 돌계단이 차갑고 어두웠습니다. 돌벽에는 이끼가 끼어 있었고 천장에서는 쉴 새 없이 물방울이 떨어졌습니다. 낮인지 밤인지 알 수 없었지요. 햇빛이라고는 손바닥만 한 쇠창살 틈으로 간신히 스며드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이겸은 차가운 돌바닥에 앉아 손목에 채워진 쇠사슬 소리를 들었습니다. 움직일 때마다 쇠사슬이 쩔그렁거렸고 그 소리가 돌벽에 부딪혀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지요. 첫날은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물 한 모금, 밥 한 술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겸은 무릎을 끌어안고 앉아 지난 일들을 되짚었습니다. 신부의 얼굴에 흩어져 있던 하얀 가루, 자신의 소매에서 나온 밀서, 그리고 박사윤의 평온한 얼굴이 차례로 떠올랐지요. 모든 것이 미리 준비된 것이었습니다. 신부가 죽기 전부터
포졸들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 그 증거였습니다. 누군가 이겸을 살인범이자 역적으로 만들기 위해 치밀하게 짜놓은 덫이었지요. 이틀째 되던 날 아침 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신문장은 감옥보다 조금 넓은 방이었습니다. 가운데 형틀이 놓여 있었고 양쪽에는 형리들이 굵은 몽둥이를 들고 서 있었지요. 이겸이 끌려 들어갔을 때 신문장 상석에 앉아 있는 사람을 보고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박사윤이었습니다. 박사윤은 이겸을 보며 반듯하게 앉은 채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겸, 내가 신부를 죽이고 영모를 꾀했다는 증거가 명백하다. 순순히 자백하면 형을 가볍게 해주겠다. 이겸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소인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밀서는 누군가 미리 소매 속에 넣어둔 것이고 신부의 얼굴에 있던 하얀 가루가 죽음의 원인이옵니다. 그것부터 밝혀야 하지 않겠습니까? 박사윤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이겸이 하얀 가루를 보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요. 박사윤은 잠시 이겸을 바라보다가 형리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주리가 시작되었습니다. 두 다리를 묶어 비트는 형벌이었지요. 이겸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비명을 지르지 않으려 입술을 깨물었으나 관절이 뒤틀리는 고통은 온몸을 뒤흔들었습니다. 박사윤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 어미도 곧 의금부로 불러들일 것이야. 아들이 역적이면 어미도 무사하지 못하는 법이니. 그 말이 주리보다 더 깊이 이겸을 파고들었습니다. 안동에서 평생 고생만 하다 겨우 한양으로 올라온 어머니였습니다. 이겸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눌렀습니다. 지금 분노를 드러내는 것은 박사윤이 원하는 것이었지요. 신문이 끝난 뒤 이겸이 감옥으로 돌아오던 날 복도 끝에서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낯익은 울음소리였습니다. 이겸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의금부 문 앞에서 어머니가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의금부에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온 것이었지요. 어머니는 문지기 하인에게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아들을 한 번만 보게 해달라고 애원하는 것이었지요. 허나 하인은 어머니의 어깨를 냉정하게 밀쳐냈습니다. 어머니가 비틀거리며 돌바닥에 손을 짚었습니다. 이겸은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형리에게 끌려가면서도 눈을 거두지 못했지요. 어머니가 다시 일어나 하인의 옷자락을 붙잡으려 했으나 하인은 귀찮다는 듯 소매를 뿌리쳤습니다. 어머니는 결국 그 자리에서 실신하여 쓰러졌습니다. 이겸은 소리를 지르려 했으나 형리가 등을 밀었고 그는 그대로 감옥 안으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돌벽이 다시 이겸을 가두었습니다. 조정의 대신들은 침묵했습니다. 박사윤의 위세에 눌려 이겸을 구명하기는커녕 오히려 장원 급제자가 나라를 배신했으니 그 죄가 더 무겁다며 목소리를 높이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박사윤은 조정연회에서 태연하게 술잔을 기울이며 이제 법도가 바로 섰다는 말을 흘렸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아첨꾼들이 가득했지요. 감옥 안에서 이겸은 며칠을 버텼습니다. 가혹한 신문이 반복되었습니다. 몽둥이질이 이어졌고 두 다리에는 주리가 틀렸습니다. 밥은 하루에 한 번, 쉰내가 나는 죽 한 그릇이 전부였지요. 이겸은 눅눅한 집더미에 쓰러져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천장 틈에서 빗물이 떨어졌습니다. 이겸은 손바닥을 펼쳐 그 물방울을 받았습니다. 입술이 타들어갔지요. 그 빗물을 받아 마시며 이겸은 생각했습니다. 점술가 공허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떠올랐습니다. 수아라는 두 글자였지요. 물수 꽃화. 이겸은 그 글자를 머릿속으로 수없이 되새겼습니다. 공허가 그 말을 남긴 데는 이유가 있을 것이었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물 위로 떠오른다 했지요.
이겸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직 죽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처형 날짜가 정해졌다는 소식이 들어온 것은 그로부터 며칠 뒤였습니다. 옥사 천장에서 떨어지는 빗물 소리만이 고요한 감옥 안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이겸은 눈을 감았습니다. 죽음이 가까이 오고 있었지요. 그런데 바로 그날 밤 창살 틈으로 무언가 작은 것이 날아들었습니다. 이겸의 발치에 떨어진 것은 종이 뭉치였습니다. 작고 단단하게 접혀 있었고 어디선가 맡아본 듯한 향기가 배어 있었지요. 새콤하고 청량한 청매실 향이었습니다. 이겸은 그 향기를 맡는 순간 온몸이 굳었습니다. 좌의정 사당에서 맡았던 바로 그 향기였지요. 이겸은 떨리는 손으로 종이 뭉치를 집어들었습니다. 손가락이 제대로 구부러지지 않았습니다. 며칠째 이어진 주리와 매질로 손가락 마디마디가 퉁퉁 부어 있었지요. 이겸은 이를 악물고 종이를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작고 가지런한 글씨였습니다.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혼례 전날 밤 설아가 아버지 좌의정의 서재 앞을 지나다가 박사윤과 나누는 은밀한 대화를 엿들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박사윤이 좌의정에게 이겸을 없앨 계략을 귀띔했고 좌의정은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방법으로 하라며 묵인했다는 것이었지요. 설아는 그 길로 이겸을 살리기 위해 우의정 댁으로 달려갔으나 이미 혼례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신부 화장방 창문 너머로 보니 좌의정 댁 몸종이 화장분 항아리에 고운 하얀 가루를 섞어 넣고 있었고 설아는 그것이 수은을 곱게 간 독가루임을 직감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막으려 했으나 화장은 이미 끝나 있었지요. 편지 끝에는 우의정 댁 화장방에 남아있는 화장분 항아리가 증거가 될 것이라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름 대신 매화 한 송이가 작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설아였습니다. 이겸은 편지를 가슴에 끌어안았습니다. 눈이 뜨거워졌지요. 사당에서 처음 만난 그날 밤 이후 설아는 한 번도 이겸의 마음에서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명을 어기며 자신을 살려준 여인이 이번에는 목숨을 걸고 증거를 찾아 편지를 보내온 것이었지요. 허나 기쁨보다 먼저 걱정이 밀려들었습니다. 설아가 이 편지를 보냈다는 것이 박사윤의 귀에 들어가면 설아 역시 무사하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이겸은 편지를 품속 깊이 접어 넣었습니다. 이제 증거는 손에 쥐었습니다. 문제는 이것을 왕에게 전할 방법이었지요. 이겸은 감옥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창살 너머로 좁은 하늘이 보였고 별 몇 개가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간수는 하루에 2번 죽을 넣어줄 때만 나타났지요. 그나마 박사윤의 눈치를 보느라 이겸의 말에는 귀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바깥에서는 우의정 김대감이 왕을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이겸을 처형하지 않으면 신은 이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겠습니다. 김대감은 대궐 앞에 석고대제를 벌이며 연일 왕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딸을 잃은 아버지의 분노였으니 그 기세가 보통이 아니었지요. 조정 안에서 김대감의 편을 드는 대신들이 하나둘 늘어났고 박사윤은 그 뒤에서 조용히 불을 지피고 있었습니다. 왕은 이겸을 아꼈으나 조정 전체가 등을 돌린 형국이었으니 버티기가 쉽지 않았지요. 처형 날짜가 사흘 뒤로 잡혔다는 소식이 감옥 안으로 흘러들어왔습니다. 이겸은 눅눅한 집더미에 등을 기대고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돌벽에 스민 물기가 이끼를 타고 흘러내렸고 천장 틈에서는 쉬지 않고 물방울이 떨어졌습니다. 뚝뚝뚝. 그 소리가 감옥 안의 고요함을 규칙적으로 두드렸지요. 이겸은 눈을 감았습니다. 점술가 공허가 남긴 말이 떠올랐습니다. 사당에서 첫 번째 고비를 넘겼고 지금 이것이 2번째 고비였습니다. 아직 죽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이겸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마지막 힘을 짜내어 간수를 불렀습니다. 간수가 귀찮다는 듯 창살 앞에 나타났지요. 이겸은 품속에서 편지를 꺼내 간수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것을 대궐에 전해주시오. 살해는 반드시 하겠소. 간수는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촛불에 비추어 흘깃 살펴보더니 피식 웃었지요. 간수는 이겸이 보는 앞에서 그 편지를 두 손으로 잡아 갈갈이 찢어버렸습니다. 찢긴 종이 조각들이 감옥 바닥에 흩어졌지요. 이겸은 그 종이 조각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편지는 사라졌으나 내용은 이겸의 머릿속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화장분 항아리, 수은, 돛가루, 박사윤과 좌의정의 대화. 이것을 왕 앞에서 직접 말할 기회만 얻는다면 진실을 밝힐 수 있었지요. 허나 처형은 사흘 뒤였고 이겸에게는 아무런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겸은 차가운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눈보라가 치는 밤이었습니다. 창살 틈으로 파고드는 바람이 살을 에었지요. 어머니, 부디 이 불효자를 용서하소서. 이겸의 입술이 가늘게 움직였습니다. 소리도 나지 않는 중얼거림이었지요. 눈물이 차가운 돌바닥에 조용히 떨어졌습니다. 한편 설아는 편지를 보낸 뒤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겸의 처형이 사흘 뒤라는 소문이 도성 안에 퍼졌고 설아에게 남은 시간도 많지 않았지요. 증거는 우의정댁 화장방 항아리 안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왕에게 전할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설아는 밤새 뜬 눈으로 앉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기 전 자리에서 일어났지요. 처형장의 망나니가 칼을 가는 소리가 도성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것 같은 밤이었습니다. 처형날 아침은 맑았습니다. 전날 밤 내리던 눈이 그쳐 있었고 도성 안지붕마다 하얀 눈이 소복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형장으로 향하는 길 양쪽에 백성들이 겹겹이 늘어서 있었지요. 장원 급제자가 역적으로 몰려 처형된다는 소문이 퍼지자 구경꾼들이 몰려든 것이었습니다. 허나 그 안에는 구경꾼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겸의 억울함을 아는 이들이 침통한 얼굴로 서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요. 이겸은 두 팔이 묶인 채 포졸들에게 이끌려 형장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발걸음은 무거웠으나 등은 굽지 않았습니다. 이겸은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푸르고 높은 겨울 하늘이었지요. 이 하늘 아래 어딘가에 어머니가 있을 것이었습니다. 설아가 있을 것이었습니다. 품속에 손을 뻗고 싶었으나 두 팔이 묶여 있어 매듭 놀이개를 만질 수 없었지요. 이겸은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형장 한가운데 거적대기가 깔려 있었습니다. 이겸이 그 위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포졸이 이겸의 목덜미를 앞으로 눌렀지요. 차가운 바람이 목덜미를 스쳤습니다. 형장을 둘러싼 백성들 사이에서 낮은 탄식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망나니가 등장했습니다. 커다란 칼을 어깨에 걸친 망나니가 입에 물을 머금고 칼날 위에 뿜어냈습니다. 물이 칼날을 타고 흘러내렸지요. 망나니가 칼을 높이 들어 올리며 빙글빙글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이겸은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거적대기 위에 흙을 바라보았습니다. 눈 녹은 물이 흙 속으로 스며들고 있었지요. 이겸은 그것을 바라보며 공허 노인의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수화, 물수 꽃화, 진실은 반드시 물 위로 떠오른다 했습니다. 허나 지금 이 순간 물 위로 떠오를 진실은 없었습니다. 망나니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처형을 멈추어라. 형장 입구 쪽에서 날카로운 외침이 터졌습니다. 말발굽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고 왕의 근위병들이 형장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지요. 선두에 선 근위대장이 왕의 어명이 적힌 교지를 높이 들었습니다. 망나니가 칼을 멈추었습니다.
형장 안이 순식간에 술렁였지요. 백성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근위대장이 이겸 앞에 내려서며 말했습니다. 전하께서 처형을 잠시 미루고 이겸을 친히 보시겠다 하셨다. 이겸은 묶인 두 손을 앞으로 모은 채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떨렸으나 이겸은 흔들리지 않았지요. 근위병들이 이겸을 에워싸고 대궐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박사윤의 싸늘한 시선이 이겸의 등을 찔렀으나 이겸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왕은 편전에서 이겸을 맞이했습니다. 왕은 이겸의 행색을 한동안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주리와 매질로 만신창이가 된 몸, 허나 눈빛만은 꺼지지 않은 젊은 선비를 바라보는 왕의 얼굴에 무언가 복잡한 감정이 스쳤지요. 할 말이 있다 하니 말해보거라. 이겸은 이마를 바닥에 대고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지요. 전하, 이 사건의 진실은 피가 아니라 물이 증명할 것이옵니다. 왕의 눈썹이 움직였습니다. 이겸은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혼례 전날 밤 설아가 아버지와 박사윤의 대화를 엿들었다는 것, 설아가 우의정댁으로 달려갔으나 이미 늦었다는 것, 화장방 창문 너머로 좌의정댁 몸종이 화장분에 하얀 가루를 섞는 것을 목격했다는 것을 차례로 고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지요. 그 가루는 수은을 곱게 간 독가루이옵니다. 수은을 직접 다룬 자의 손에는 그 흔적이 남아있으니 특수한 찬물을 손등에 부으면 푸른 꽃 문양이 피어오르옵니다. 그것이 바로 수아이오니 전하께서 이 자리에서 직접 확인하여 주시옵소서. 편전 안이 고요해졌습니다. 왕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리고 이겸을 향해 물었지요. 그 말을 전한 자가 누구냐? 이겸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설아의 이름을 밝히는 것이 설아를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었지요. 허나 진실을 밝히려면 증인이 필요했습니다. 이겸은 품속에서 매듭 놀이개를 꺼내 왕에게 올렸습니다. 묶인 손으로 꼭 쥐어왔던 것이었지요. 이 인연이 소인을 살렸듯 물이 소인을 살릴 것이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모든 자를 한자리에 불러 모아 주시옵소서. 찬물이 진실을 밝혀줄 것이옵니다. 왕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수아라, 그 기괴한 꽃을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겠다. 왕은 자리에서 일어서며 명을 내렸습니다. 찬물을 준비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모든 자를 궁궐 마당으로 불러 모으라는 명이었지요. 근위병들이 일제히 움직였습니다.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박사윤은 그 소식을 듣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화장분 항아리는 이미 없애버렸다고 자신했지요. 자신의 손에 묻은 독가루도 완벽히 씻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박사윤은 천천히 눈을 뜨며 입가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허나 그 눈빛은 미소와 달리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지요. 궁궐 마당에 사람들이 모이는 시각, 설아도 그 자리에 나타났습니다. 이겸은 설아를 보았습니다. 설아는 이겸과 눈이 마주치자 고개를 깊이 숙였지요. 이겸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품속 매듭 놀이개를 꼭 쥐었습니다. 궁궐 마당에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겨울 햇살이 마당 가득 내려앉아 있었으나 그 빛은 따스하지 않았습니다. 돌바닥 위에 쌓인 눈이 아직 녹지 않은 채 군데군데 남아 있었고 그 위를 사람들의 발이 밟고 지나가며 하얀 눈을 흙빛으로 더럽혔지요. 마당 한가운데에는 커다란 솥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찬물이 이미 팔팔 끓어오르고 있었고 하얀 김이 피어올라 겨울 공기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마당을 빙 둘러 사람들이 늘어섰습니다. 좌의정과 우의정, 박사윤을 비롯한 이 사건의 관계자들이 일렬로 세워졌습니다. 조정 대신들이 그 주변에 늘어섰고
근위병들이 마당 내 귀퉁이를 지켰지요. 백성들까지 궁궐 담장 너머로 목을 빼며 안을 들여다보려 했습니다. 누군가의 입에서 흘러나온 소문이 도성 전체로 번져 있었습니다. 장원 급제자의 억울함이 오늘 무란소트로 가려진다는 소문이었지요. 왕이 편전에서 나와 마당 상석에 마련된 자리에 앉았습니다. 좌우에 내관들이 늘어섰고 왕의 눈은 마당 한가운데 놓인 솥을 향했습니다. 박사유는 일렬로 선 사람들 가운데 섞여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하고 단정한 표정이었습니다. 팔짱을 풀고 두 손을 앞에 모아 공손한 자세를 취하고 있었지요. 허나 그 손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것은 바로 곁에 선 사람이 아니면 알아채기 어려웠습니다. 박사유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화장분 항아리는 사흘 전에 이미 없앴습니다. 손은 10번도 넘게 씻었지요. 증거는 없었습니다. 박사윤의 자신감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시선은 자꾸만 솥 쪽으로 향했습니다. 이겸이 마당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포졸들이 풀어준 두 팔을 천천히 앞으로 내렸지요. 매질과 주리로 상한 몸이었으나 이겸은 허리를 펴고 섰습니다. 왕을 향해 깊이 절을 올린 뒤 이겸은 솥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이겸, 이것이 거짓이라면 그 자리에서 머리를 내놓아야 할 것이다. 왕의 목소리가 낮고 묵직하게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겸은 고개를 숙여 답했습니다. 진실이 거짓을 이기지 못한다면 소인은 마땅히 그리하겠사옵니다. 마당 안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이겸은 속 곁에 놓인 나무 국자를 들었습니다. 팔팔 끓던 찬물이 조금 식어 김이 가늘어져 있었지요. 이겸은 국자로 찬물을 천천히 떠서 줄지어 선 사람들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첫 번째 사람의 손등에 찬물을 조심스럽게 부었습니다. 뜨거운 물이 손등 위를 흘렀지요. 그 사람은 뜨거움에 얼굴을 찡그렸으나 손등에는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겸은 조용히 다음 사람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마당을 지켜보던 대신들 사이에서 낮은 수군거림이 새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박사윤의 측근 하나가 귀에 대고 속삭였지요. 역시 저 선비놈의 허풍이지 않습니까? 박사윤은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겸의 발걸음이 자신을 향해 한 걸음씩 가까워질수록 박사윤은 숨을 조금씩 더 얕게 들이쉬고 있었지요. 마당 한쪽 구석에서 설아가 숨을 죽이고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설아는 아침부터 마당 가장자리에 서 있었지요. 아버지 좌이정이 옆을 지나치면서 날카로운 눈빛으로 설아를 쏘아보았으나 설아는 시선을 내리깔지 않았습니다. 이겸이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천천히 줄을 따라 나아가는 것을 바라보며 설아는 두 손을 앞에 모아 꼭 쥐었습니다. 이겸의 발걸음이 드디어 박사윤 앞에 멈추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박사윤은 미소를 잃지 않은 채 두 손을 앞으로 내밀었지요. 그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씻어낸 손이었으니까요. 마당 안이 더욱 깊이 조용해졌습니다. 이겸은 국자를 들었습니다. 찬물이 국자 안에서 찰랑거렸지요. 그리고 천천히 박사윤의 손등 위에 부었습니다. 박사윤은 뜨거움에 저도 모르게 비명을 내지르며 손을 뒤로 빼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뜨거움 때문만이 아니었지요. 찬물이 닿은 손등의 피부 위로 무언가 천천히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고 희미한 점들이었습니다. 그것들이 점점 또렷해지며 번져나갔지요. 붉지도 않고 하얗지도 않은 깊고 어두운 푸른빛이었습니다. 박사윤은 자신의 손등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마당 안의 모든 눈이 그 손을 향했습니다. 푸른 반점들이 손등을 가득 덮으며
꽃잎처럼 번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수은을 직접 다룬 자의 피부 깊은 곳에 남아있던 독의 흔적이 특수한 찬물과 만나 그 정체를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설아가 밤새 달여 이겸에게 전한 찬물이었지요. 박사윤은 황급히 소매를 끌어당겨 손등을 가리려 했습니다. 이겸이 박사윤의 팔을 낚아챘습니다. 주리와 매질로 상한 손이었으나 그 힘은 단단했지요. 이겸은 박사윤의 손목을 꼭 쥐고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푸른 꽃 문양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마당 한쪽에서 설아가 치맛자락을 꼭 쥔 두 손을 가슴 앞으로 끌어올렸습니다. 눈물이 눈가에 맺혔지요. 이겸은 드러난 박사윤의 손등을 왕을 향해 올려 보이며 말했습니다. 전하, 이것이 수아이옵니다. 수은 독을 직접 다룬 자에게만 나타나는 꽃이오니 이 자야말로 신부의 화장분에 독을 섞고 소인을 모함한 진범이옵니다. 왕의 눈이 박사윤의 손등에 고정되었습니다. 박사윤은 입을 열었습니다. 허나 이번에는 그 능란한 혀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당을 둘러싼 대신들의 눈빛이 일제히 박사윤을 향하고 있었지요. 왕의 눈빛은 더욱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겨울 하늘 아래 박사윤의 손등에 핀 푸른 꽃이 바람에도 지지 않고 또렷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당 안의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조정 대신들이 일제히 뒤로 물러섰고 박사윤의 측근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박사윤의 편에 서서 이겸을 역적이라 손가락질하던 자들이었지요. 그들의 발이 박사윤에게서 한 걸음씩 멀어졌습니다. 세상의 이치가 늘 그러하듯 강한 자의 곁에는 사람이 모이고 무너지는 자의 곁에서는 사람이 흩어지는 법이었습니다. 왕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편전 앞 계단을 내려서는 왕의 발걸음이 마당의 돌바닥을 묵직하게 울렸습니다. 내관들이 황급히 뒤를 따랐으나 왕은 걸음을 늦추지 않았지요. 왕은 박사윤의 바로 앞에 멈추어 서서 그 손등을 직접 내려다보았습니다. 가까이에서 보니 푸른 반점들이 꽃잎처럼 번져 있는 것이 더욱 선명했습니다. 왕의 눈빛이 서서히 굳어졌지요. 이것이 수은 독의 흔적이라 하였느냐? 왕의 말은 물음이 아니었습니다. 확인이었지요. 이겸이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하옵니다, 전하. 왕은 박사윤을 바라보았습니다. 박사윤은 처음으로 미소를 잃었습니다. 그 반듯한 이마 위로 식은 땀이 맺혔지요. 박사윤은 입을 열었습니다. 전하, 이것은 요술이옵니다. 저놈이 무슨 수단을 써서 신첩의 손에 이런 것을 만들어낸 것이 분명하옵니다. 소신은 아무것도 모르옵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마당 한쪽에서 발소리가 났습니다. 설아였습니다. 설아는 한 손에 낡은 장부 하나를 들고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좌의정이 설아를 향해 눈을 부라렸습니다. 설아는 그 시선을 정면으로 받아내며 걸음을 멈추지 않았지요. 아버지의 눈빛 앞에서 설아의 손이 잠깐 떨렸으나 이내 두 손으로 장부를 더욱 단단히 쥐었습니다. 설아는 왕 앞에 무릎을 꿇고 장부를 두 손으로 받쳐 올렸습니다. 전하, 이것은 박사윤이 좌의정댁 비장고에서 수은과 동료를 빼낸 내역이 적힌 장부이옵니다. 소녀가 직접 비장고에서 찾아낸 것이오니 엎드려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마당 안이 술렁였습니다. 장부를 넘겨받은 내관이 왕에게 올렸고 왕은 그것을 천천히 펼쳐 눈으로 훑었습니다. 장부에는 날짜와 수령한 자의 이름이 꼼꼼하게 적혀 있었지요. 왕의 눈썹이 점점 내려앉았습니다. 박사윤의 얼굴에서 마지막 핏기가 빠져나갔습니다. 박사윤. 왕의 목소리가 낮고 무겁게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 장부에 적힌 것이 사실이라면
내 죄는 하나가 아니다. 무고한 신부를 도구로 죽이고 장원 급제자에게 영모의 누명을 씌우고 조정을 혼탁하게 어지럽힌 죄인이 이 세 가지만 해도 용서할 수 없거늘 내 할 말이 있느냐? 박사유는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눈알이 이리저리 흔들렸지요. 주변을 돌아보았으나 아까까지 곁에 서 있던 자들은 모두 물러나 있었습니다. 기댈 곳이 없었습니다. 박사유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반듯하던 허리가 처음으로 굽혀졌지요. 저나 소신도 살고 싶었을 뿐이옵니다. 이겸이 장원을 차지하고 왕의 총애를 받으면 소신의 앞길이 막힐 것이 두려웠습니다. 살려주시옵소서. 그 말이 마당 안에 퍼졌습니다. 기세등등하게 조정을 흔들고 죄 없는 신부를 죽음으로 몰아넣던 자가 이제는 바닥에 엎드려 목숨을 구걸하고 있었지요. 대신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차마 보기가 민망했던 것입니다. 왕은 박사윤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지요. 의금부는 들어라. 박사윤을 즉시 결박하여 국법에 따라 처단하라. 왕의 명이 떨어지자 근위병들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박사윤이 두 팔을 붙잡혔습니다. 박사윤은 끌려가면서도 연신 살려달라는 말을 되풀이했으나 그 목소리가 점점 멀어지며 마당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왕은 이어서 좌의정을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좌의정은 이미 얼굴이 흑빛이 되어 있었습니다. 왕의 눈이 자신에게 닿자 좌의정은 천천히 무릎을 꿇었지요. 변명의 말을 입에 담지 못했습니다. 박사윤의 계략을 묵인한 것이 장부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으니까요. 좌의정은 관직을 거두고 먼 고을로 유배 보내라. 박사윤의 계략에 동조하여 조정을 어지럽힌 관리들도 낱낱이 밝혀 마땅한 벌을 내릴 것이다. 연이은 왕의 명이 마당을 가득 울렸습니다. 우의정 김대감은 한켠에 서서 굳은 얼굴로 이 모든 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딸의 죽음에 분노하여 이겸을 몰아붙이는 사이 진짜 범인이 곁에서 웃고 있었던 것이지요. 김대감은 천천히 이겸에게 걸어갔습니다. 이겸은 김대감을 바라보았습니다. 김대감은 이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조정에서 우의정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젊은 선비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이었습니다. 마당을 지켜보던 모든 이가 숨을 죽였지요. 내 어리석음이 죄 없는 자를 죽음의 문턱까지 몰았으니 이 늙은이가 무슨 낯으로 자네 앞에 설 수 있겠는가. 김대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겸은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손을 앞에 모아 조용히 맞절을 올렸지요. 대감마님의 아픔이 소임보다 크십니다. 그것이 이겸이 돌려준 대답이었습니다. 왕이 다시 상석으로 돌아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근위대장이 이겸의 이름이 적힌 죄인 명부를 가져와 왕 앞에 올렸지요. 왕은 붓을 들어 이겸의 이름 위에 굵게 줄을 그었습니다. 모든 혐의가 지워졌습니다. 이겸의 억울함이 이제 밝혀졌으니 오늘부로 이겸의 누명을 완전히 씻는다. 왕의 목소리가 마당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궁궐 담장 너머에서 소리가 터졌습니다. 소문을 듣고 모여든 백성들의 함성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였다가 둘이 되고 열이 되고 순식간에 수백의 목소리가 하나로 뭉쳐 도성 전체를 흔들었지요. 장원 급제자 만세, 정의가 살아있도다. 그 소리가 파도처럼 밀려들었습니다. 이겸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겨울 하늘이 맑고 높았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이겸은 눈을 깜빡였습니다. 눈물을 감추려는 것이 아니었지요. 그저 이 하늘을 더 선명하게 보고 싶었습니다. 마당 한켠에서 설아가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이겸은 설아를 찾아 시선을 돌렸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지요.
설아의 눈가에 눈물 한 줄기가 흘러내렸습니다. 설아는 얼른 소매 끝으로 그것을 닦았지요. 심판이 끝난 다음 날 이겸은 왕을 다시 찾아뵈었습니다. 편전 안은 조용했습니다. 전날에 소란이 씻은 듯이 가라앉은 자리였지요. 이겸은 왕 앞에 엎드려 절을 올렸습니다. 왕은 이겸에게 자리를 권했습니다. 어제 수하의 진실을 밝혀낸 공으로 높은 관직을 내리겠다는 뜻을 먼저 밝혔지요. 이겸은 두 손을 모아 그 말씀을 조용히 막았습니다. 전하 황공하오나 소인에게는 관직보다 먼저 청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사옵니다. 왕이 눈썹을 들었습니다. 말해보거라. 이겸은 이마를 바닥에 닿도록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소인이 두 번의 죽을 고비를 넘길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한설아 낭자의 덕이었사옵니다. 사당에서 처음 만난 날 밤 소인에게 탈출의 길을 열어주었고 감옥에 갇혀서는 목숨을 걸고 증거를 찾아 편지를 보내왔지요. 그 낭자가 아버지의 죄로 인해 광기로 떨어질 처지에 놓였다 하옵니다. 전하께서 윤호해 주신다면 소인이 그 낭자를 정식 부인으로 맞이하고 싶사옵니다. 편전 안에 잠시 고요함이 흘렀습니다. 왕은 이겸을 한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관직도 금은도 아닌 것을 청하는 젊은 선비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지요. 그 눈빛에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왕은 이윽고 입을 열었습니다. 허락하노라. 한설아를 양인으로 회복시키고 이겸의 배필로 삼는 것을 이 자리에서 윤허한다. 이겸은 다시 한번 깊이 엎드렸습니다. 이마가 차가운 바닥에 닿았지요. 설아에게 그 소식이 전해진 것은 그날 오후였습니다. 설아는 좌이정댁 행랑방 한 칸에 홀로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유배를 떠난 뒤 그 넓은 집 안에는 하인들만 남아 있었고 설아는 짐을 꾸릴 생각도 못한 채 창문 너머 마당의 매화나무를 바라보고 있었지요. 아직 이른 봄이라 가지에는 꽃 한 송이 피어 있지 않았습니다. 허나 가지 끝마다 작고 단단한 꽃망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내관이 왕의 교지를 가지고 들어왔을 때 설아는 처음에 그것이 자신을 위한 것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교지를 읽어 내려가다가 이겸의 이름이 나오자 설아의 손이 멈추었지요. 눈이 다시 위로 올라가 첫 줄부터 천천히 읽었습니다. 두 번을 읽고 나서야 비로소 설아는 교지를 손에 쥔 채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소리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설아를 맞이하러 이겸이 직접 찾아온 것은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갓을 반듯하게 쓰고 깨끗한 도포를 차려입은 이겸이 대문 앞에 섰지요. 아직 매질과 주리의 흔적이 손등과 얼굴에 남아 있었으나 이겸의 눈빛은 맑았습니다. 설아가 행랑채를 나와 대문 앞에 섰을 때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사당에서 처음 만난 날 밤 이후 두 사람이 얼굴을 마주하는 것은 그날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때는 촛불 몇 자루가 전부인 어두운 사당이었고 숨이 막히는 향 연기가 가득했지요. 지금은 이른 봄 햇살이 두 사람의 얼굴 위에 고루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이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낭자 덕분에 살았소이다. 설아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녀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옵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 하기에는 너무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소. 설아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겸이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알록달록한 실로 정교하게 엮인 매듭 놀이개였지요. 사당에서 설아가 이겸의 손에 쥐어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감옥에서도 형장에서도 이겸이 한 번도 몸에서 떼어낸 적 없이 간직해온 것이었지요. 설아는 그것을 보자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품속으로 손을 넣었습니다. 설아의 손에도 똑같은 모양의 놀이개 하나가 들려 나왔지요. 이겸에게 주었던 것과 한 쌍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설아가 직접 엮어 만든 것으로 평생 곁에 두고 싶었던 사람에게 주려 했으나 기회가 없어 홀로 간직해온 것이었지요. 두 사람은 각자의 놀이개를 손에 쥔 채 나란히 펼쳐 보였습니다. 실색깔도 매듭의 모양도 꼭 닮은 두 놀이개가 나란히 놓이자 처음부터 하나였던 것이 비로소 제자리를 찾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혼례는 봄이 깊어진 뒤에 올렸습니다. 이번에는 두 사람이 진심으로 원하는 혼례였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와 가까운 이웃 몇 명이 함께했고 마당에는 매화나무 가지에 매달린 등 몇 개가 바람에 흔들렸지요. 어머니는 이겸과 설아가 맞절을 올리는 모습을 바라보며 소매자락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혼례가 끝난 날 밤 이겸과 설아는 각자가 간직해온 매듭 놀이개 2개를 꺼냈습니다. 이겸이 두 놀이개의 끝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단단하고 가지런하게 끊어지지 않도록 매듭을 더했지요. 그렇게 하나로 이어진 놀이개를 설아가 안방 문거리에 걸었습니다. 바람이 불자 놀이개가 살며시 흔들렸습니다. 이겸과 설아는 나란히 그것을 바라보았지요. 그해 가을, 이겸은 경상감사의 직을 제수받았습니다. 이겸은 왕에게 청하여 어머니를 모시고 고향 안동으로 내려갔습니다. 어머니는 가마 안에 앉아 차창 너머 고향 산천을 바라보며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이겸은 가마 곁에서 말을 타고 가면서 어머니의 울음소리를 들었지요. 말없이 들었습니다. 안동 고을에서 이겸은 백성들의 억울한 일을 낱낱이 살폈습니다. 힘 있는 자가 힘없는 자의 논밭을 빼앗으면 돌려주게 하고 억울하게 매를 맞은 자가 있으면 그 까닭을 끝까지 파헤쳤지요. 스스로 감옥에 갇혀 누명을 쓴 사람이 어떤 마음인지를 몸으로 알고 있었으니까요. 백성들 사이에서 이겸을 가리켜 명관이라는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이 퍼지는 속도가 예전에 장원급제 소문이 돌던 것보다 느리지 않았지요. 설아는 안동 고을에서 조용히 살림을 꾸렸습니다. 마당 한켠에 매화나무를 심었습니다. 직접 옮겨 심은 것이었지요. 이른 봄이면 그 나무에 흰 꽃이 가득 피었고 설아는 꽃이 필 때마다 처음 이겸을 살리기 위해 청매실 향을 담았던 작은 도자기 병을 꺼내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병은 이제 약재를 담는 데 쓰이고 있었지요. 설아는 고을 안가난한 이들에게 약을 지어주는 일을 스스로 찾아서 했습니다. 어느 늦은 봄날 오후였습니다. 이겸이 관아에서 돌아오는 길에 낯익은 형체를 보았습니다. 길 한켠에 장대를 짚고 서 있는 노인이었지요. 허옇게 센 머리카락이 어깨까지 늘어졌고 두 눈은 뿌연 흰자위만 가득한 채 빛이 없었습니다. 이겸은 말에서 내렸습니다. 공허였습니다. 이겸은 걸음을 빨리하여 공허 앞에 다가섰습니다. 그리고 두 손을 모아 깊이 절을 올렸지요. 어르신, 그날 문경세제에서의 예언이 소인을 살렸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공허는 입가에 주름이 깊어지도록 웃었지요. 내 예언이 그대를 살린 것이 아니오. 그대의 선한 끝이 그대를 살린 것이오. 사당에서 만난 낭자를 잊지 않았고 감옥에서도 진실을 놓지 않았으며 누명이 벗겨진 뒤에도 원한을 품지 않았지요. 그것이 그대의 목숨을 지킨 것이요. 공허는 말을 마치고 장대를 한번 땅에 탁 짚더니 돌아섰습니다. 이겸이 다시 절을 올리려 했으나 공허의 형체는 이미 길가 버드나무 사이로 사라지고 있었지요. 이겸은 한참 그 자리에 서서 공허가 사라진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겸과 설아 사이에서 영특한 자손들이 태어났습니다. 아이들은 마당 매화나무 아래서 뛰어놀았고 어머니는 그 모습을 툇마루에 앉아 흐뭇하게 바라보았지요. 이겸의 가문은 대대로 적선지가라 불렸습니다.
가진 것을 나누고 억울한 자의 편에 서는 가풍이 자손들에게 고스란히 이어졌으니까요. 달 밝은 밤이면 이겸과 설아는 마당 매화나무 아래를 함께 거닐었습니다. 두 사람의 뒷모습이 달빛 아래 한 폭의 그림처럼 고요하게 머물렀습니다. 안방 문거리에 걸린 매듭 놀이개가 밤바람에 살며시 흔들렸지요. 세상의 어떤 향기도 진실을 가리지 못하고 어떤 독도 정의를 이기지 못하는 법이니 착한 마음으로 쌓은 일은 반드시 복이 되어 돌아오는 법이지요. 명심보감에 이르기를 적선지가 필유여경이라 하였습니다. 선한 일을 쌓은 집안에는 반드시 경사가 넘친다는 뜻이지요. 이겸은 누명을 쓰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뻔한 순간에도 원한을 품지 않았습니다. 설아는 아버지의 죄를 알면서도 진실을 외면하지 않았지요. 두 사람은 저마다의 자리에서 선한 마음을 잃지 않았고 하늘은 결국 그 마음에 응답하였습니다. 물과 꽃이 진실을 피워냈듯 사람의 선한 끝은 반드시 빛을 찾아 떠오르는 법입니다. 어떤 독도 정의를 이기지 못하고 어떤 어둠도 진심을 영원히 가리지는 못하는 법이지요.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겸과 설아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편하게 나눠주세요. 이 아름답고 따뜻한 이야기가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신다면 여러분의 일상에도 기분 좋은 행운이 찾아올 거예요.